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승만 학당의 교장 선생님이시자 이승만 TV 대표님이시자 반일 종족주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일 종족주의 책의 저자이신 이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일 종족주의 저자가 아니고 대표 저자입니다. 네, 대표 저자님. 예. 네. 교수님 먼저 이승만 학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배운다고들 알고 계셔서 이승만 학당의 설립 배경과 취지 또 향후 계획 등이 좀 궁금한데 시청자분들께 조금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승만 학당은 3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다른 나라가 세워졌을지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평생 추구해온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입각해서 새로운 나라,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그분의 평생을 관통한 불변의 정치 이념이었고 세계 선진적인 이념이었습니다. 그런 이념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저 장기 집권 부정부패의 독재자로만 네. 알고 있고 그렇게 폄하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의 기초 이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3년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기관으로서 이승만 학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해온 일은 가장 중요하게는 매주 토요일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강생들을 모아서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12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주를 한 과정으로 해서 지금 8과정이 이제 8기생이 다 배출이 되었습니다. 도합 한 300명 가까이 네. 수료생이 배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1년 전에 이 남산빛에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마침 공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승만 TV를 개설해서 네.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어떤 교실 강의를 넘어서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지난 1년간 또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비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네. 대해서까지도 강의의 폭을 넓히는 중에 이 반일 종족주의를 타파하자는 그 제목의 강의가 작년 12월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책으로 묶어내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제가 사실은 이영훈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에 운동권 학생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보셨던 대한민국 그런 사회와 지금에 보시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른지가 궁금하고 예. 그리고 혹시나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동권 학생이 된 것은 제 선배들 때문에 그런데 네. 대학교를 입학하니까 대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교 1학년 교양 강의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던 강의가 그대로 연장돼서 행해질 뿐이고 네. 뭐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가운데 선배들이 찾아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서클에 저를 가입시킨 다음에 공부를 시키는데 그것이 아주 흥미 깊게 뭔가 새롭게 공부하는 느낌이 들고 진정한 대학생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선배들의 도움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운동권이 학생이 되었는데 그 당시 서울에는 곳곳에 판자촌이 많았습니다. 천막촌, 판자촌이 많고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빈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회는 종속적 매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네. 희망이 없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그 혁명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를 교육한 대표적인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김건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운동권 대부였죠. 얼마 전에 작고를 했지만 그런 선배들로부터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70년대 쭉 운동하다가 데모하다가 제적되고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무려 5년 만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 이제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할 때 한국 경제는 날로 번창하고 있었어요. 날로 번창. 그래서 책에서 배운 것하고 내가 책에서 듣거나 선배들은 배운 것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한국 현실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운동권에 머물지 않고 대학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운동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결코 매판 종속적 매판 자본주의가 아니라 한국적 나름의 방식과 길을 걸어서 후진국으로서는 드물게 공업화에 성공한 그러한 나라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아까 서두에도 자유와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 종족주의의 야만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인터뷰에서도 봤어요. 예. 지금 뭐 이런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이런 종족주의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예. 교수님께서는 그 야만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민주화,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네. 간의 상호 간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정치권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절대적인 분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는 종족주의적 대립 상태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어떻습니까? 호남에서는 90%, 90.5% 이상의 몰표가 나오죠. 호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족으로서, 지역당으로서 단결을 하는 겁니다. 소수지만은 강한 단결력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영남도 뭐 정도는 조금 덜하다 뿐이지 마찬가지 원리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역 감정이 이것도 그 건강한 시민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런 지역 간의 대립은 그 이전부터 쭉 있어 온 거예요. 네.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이래로 일제시대를 거쳐 1950, 60년대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전폭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족주의적 대립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은 이 책에 썼지만은 영원토록 역사의 원수, 세세의 원수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원수적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 손녀가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하루는 할아버지 일본은 우리의 원수래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원수 감정을 주입받아서 세대 간에 전성되는 그런 역사의식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입니다. 일본인 하나하나는 대단히 친절하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성실하고 건면한 그런 사람들이고 예술적 소양, 문학적 소양도 풍부합니다. 일본 사회는 여러모로 한국보다도 선진적이에요. 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보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해서 총 생산성이 10% 이상 차가 나는 세계 제2의 공업 대국이, 그런 일본을 두고 우리는 원수의 감정을 잊고 있지 않죠. 예. 중간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큰 어떤 양국 간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맺었던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양국 간에 서로 주고받을 것을 다 영원히 완벽하게 청산한다는 그 협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그 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때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 가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더 이상 긴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동경에서 출발해서 현해탄의 해저 터널을 지나가지고 열차를 타고 서울로, 평양으로, 북경으로, 모스크바로, 파리로 여행하는 그러한 신시대를 열어갑시다 그랬어요. 그게 노태우 시대 때까지 1980년대까지 한국인들이 자기 경제를 고도로 발전시켜온 기본 정당한 공명정대한 정신세계였어요. 그 정신세계 위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위에서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정신이 까마득하게 사라졌어요.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 하는 감정이 억눌려 있다가 민주화 시대 이후에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하면서 일본과의 감정, 대립적 관계를 악화시켜 온 게 지난 30년의 역사인데, 한국인들이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종족주의적 저급한 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며칠 전에도 한 언론사가 그런 안 좋은 행태를 보여주셨고, 예. 또 얼마 전에 공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 때문에. 예. 근데 이런 우리나라가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종족주의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예. 사실 이렇게 책을 내주셔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읽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럼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저 같은 개개인으로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저는 국민 하나하나가 학문하는 자세, 학문하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책을 손에 놓으면 안 됩니다. 네. 공부하고 공부해야 되죠. 공자님은 죽어서 그만둔다 그랬습니다. 학문을.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1992년부터 친일파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 때 한국 토지의 전국 농토의 40%를 빼앗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사람들을 저는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그런 욕을 먹어온 지가 벌써 27년인데, 그때 참 아쉬운 게 어느 국회의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 논문을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네. 교육부 장관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네, 없어요. 없었구나. 네. 지금도 요즘도 없나요? 그러면? 지금도 없죠. 국회의원 가운데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도 네. 뭐 한두 명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책에 적혀 있는 역사 인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역사관에 입각한 일본과의 정책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를 재고할 필요는 없습니까? 라고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항문을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예. 죽어서 그만둔다는 네. 사이후이라 그러는데 죽어서 그만둘 것이다 하는 그 항문하는 자세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욕을 먹으면은 그냥 피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집단적인 습관과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거짓말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 교수님께서 그렇게 반일하시는 그냥 맹목적으로 반일하는 분들한테 공개 토론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좀 어떤 회신이 있었는지. 아니 아직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했고 좀 8월 휴가철 지나고 네. 9월 달쯤 되면은 우리가 우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 문제를 주도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대협이라고 옛날에 지금은 뭐 정의기억연대인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고 그랬어요. 줄여서 정대협이라 하는데 그 정대협이 지난 27년간 위안부 문제를 이끌어온 주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협조한 연구자, 교수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할 생각이에요. 네. 이 책의 3분의 1이 위안부에 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은 당신들이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 180도로 다릅니다. 네. 그럼 다르면은 비판을 해야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공정한 사회자를 모신 다음에 양쪽에서 사회자 2명이 들어와도 좋죠. 그렇게 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영 TV들이 중계하는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먼저 위안부들이 노예처럼 노예 사냥을 당하듯이 팔레트에서 끌려갔다. 길거리를 가다가 잡혀갔다. 공장에서 일하는데 납치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구체적인 사례로서 확인된 바가 없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위안부들의 정언을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그러나 개인의 정언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적인 정백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 방정이 돼야 되죠. 방정이 되지 않는 어떤 그 개인적인 주장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연구들을 보면은 관헌의 힘을 이용해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그런 사건은 단 하나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도 물론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박유화 교수의 재판 사건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정리가 되었어요. 관헌의 힘에 의해서 일종의 납치되었다는 그런 사건은 지금까지 하나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데 네. 우리는 그 책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데 정대협의 입장은 뭐냐 물을까. 그 외에 우리는 성노예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위안부들은 절망적으로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유롭게 매우 활발하게 이동했다. 그런 것이 몇 가지 사례로서 확인이 된다.
절망적으로 갇혀서 얻어맞고, 그 다음에는 강제로 강간당하고, 한 번도 돈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원 위안부들의 정언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언 그 자체는 정병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개 토론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네, 부담이 크겠지만은, 그때쯤 되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방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공개 토론이 기대도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논란도 클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해야죠. 예. 이런 비난이나 욕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이신 원천이 무엇인지가 아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네. 권력을 취득하자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욕을 안 먹어야 되는데, 욕을 먹으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겨요, 권력이 생겨요. 예. 다만, 연구자로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정말. 예. 제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예.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많이 물으세요. 요 근래에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한일 관계가 파탄나면 1만 달러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해주셨어요. 근데 현재 그건 뭐- 경제가 어떤지 좀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경제가 예. 그리고 또 이런 누가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근데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만 달러라는 거는 그건 적극적으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지금 3만 불이 겨우 넘었는데 환율이 뭐 한 10%만 올라도 다시 2만 달러로 추락하고 거기다가 뭐 몇 가지 큰 쇼크가 주어지면은 뭐 19,990달러까지로 1만 달러대로 뭐 추락 안 한다고 뭐 안 볼 이유는 없는데 제가 무슨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 산출한 결과도 아니고 그만큼 안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안 좋아진다는 걸 그렇게 쇼크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입니다. 네. OECD 33개 국가 가운데서 한국만큼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은 벨기에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아일란드라든가 그런 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예, 그 위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오래 전부터 통상국가예요. 해양 통상국가인데 한국은 해양국가의 전통이 없으면서도 이 대외 의존도가 수출이 무역 규모가 이 국내 국민 순소득에 대비해서 그 비중이 80%가 되는 한때는 100%가 넘기도 했던 고도의 개방 국가예요. 네. 고도의 개방 국가인데 이 고도의 개방 국가가 가능하게 됐던 것은 해양 국가의 전통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이라는 세계 중심 국가가 펼쳐놓은 자유무역 체제가 가장 크게 전제된 위에 바로 옆에 일본이라는 세계 제2의 공업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고급 부품 소재 장치를 수입해서 네. 그걸 이용해서 또 한국적 모델로 그걸 개량해서 그래서 뭐 반도체도 만들고 전기 전자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 각지에 수출하는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세계에 100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30을 일본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이 30이라는 게 어디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어디 쓰이는가 보면은 전부 그 일본 수입의 80, 90% 이상은 한국 10대 수출 상품의 자재들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만약에 단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위적으로 만약에 단절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한국의 수출 산업 자체가 크게 마비가 되죠. 그러면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30%의 부품 자재, 원자재, 소재 이런 것을 단기간에 다른 곳에서 벌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란 건 상당히 경로 어전성을 갖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특정한 방향으로 개발된 기술은 그쪽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경로 의존. 경로 패스 디펜던시라 그러는데 한국은 일본 기술과 패스 디펜던트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벗어나서 갑자기 뭐 독일에서나 유럽에서 뭐 수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경제와 10% 정도의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것은 단기간에 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할지는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정부 당국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10대 수출 산업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파국적 영향이 미치고 단기간에 그게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충격이 오는데 나는 일본이 그렇게까지 한국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만큼 수출 규제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한국이 정부가 하루빨리 지금까지 취해온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반일 정책을 철수를 해야 됩니다. 철수를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이르게 된 저간의 경위를 조사하는 관민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판결에서부터 정부가 일본과 약속한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게 된 저간의 경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걸 물리면 되는 겁니다.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평화롭고 우애로운 일본과의 관계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나는 갈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한일 문제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이 과연 한국 경제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은 어쨌든 간에 대단히 그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이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갖는 가운데 고도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어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개발을 했다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대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도 생겨날 수도 없고 세계를 우리의 앞마당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활동 모델로 해서 세계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가들은 내부 지향적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동안 역대 정부는 외부 지향적, outward oriented 된 그러한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다면 이 정부는 뭐 기업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inward oriented 된 그 내부 지향적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고 뭐 임금이나 근로 시간까지도 직접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한국의 경제 구조 체질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그 회생의 길은 이 정책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 바꾸면은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고도 성장이 순조로우면은 분배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고 빈곤 문제도 그 안에서 풀릴 수가 있어요. 분배 문제나 빈곤 문제를 그 자체로 타겟팅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외국을 봐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
현재 정권의 그런 분들께서는 모르시는 걸까요? 학문이 짧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학문이 짧아서. 그분들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해오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네. 그런 한국의 대외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주장한 사람들의 지적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정권을 잡은 지 3년도 못 돼서 지금 거의 파탄 지경이에요. 네. 경제란 건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거예요. 예. 잘못된 정책을 취하면 금방 그 효과가 나타나고, 드디어 우리 한국이 일본의 그 세계 제2의 공업대국, 우리보다도 총 생산성이 기술력이 평균 10% 이상 높은 일본이 바로 있기 때문에 누리는 효과를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개방 경제가 갖는 이점입니다. 네. 이점이.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자금을 우리는 다른 데 투자함으로써 다른 데서 비교 우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국제 간의 협력과 개방이 갖는 아름다운 이점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점, 일본이 옆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이웃 효과,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네. 나는 정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기가 좀 곤란할 만큼 어설프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이고 네. 서투르고 자기들끼리도 속으로 크게 당황하면서 자왕우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왕우왕 하는데 오랫동안 평생 동안 부려온 고집은 있으니까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고 하니까 그 고집대로 계속 하다가 큰 파탄을 맞게 될 겁니다. 큰 경제 위기가 닥치고 하게 되면은 국민 스스로가 이제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물리칠 수밖에 없죠. 예. 교수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이 한 방송은 국방안보 전문 방송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예.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예. 군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 군은 1950년대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에 60만이라는 거대한 어떤 인적 집단으로 팽창을 하면서 네. 한국에서는 가장 유능한 인적 자원이 집결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 규율, 그죠? 서로 단결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규율이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어떤 행정 기술이라든가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이 담보하고 있었던 유일한 집단이었고, 그 유일한 집단이 1960년대에 한국의 정치를 담당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서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이 그들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또 그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지요. 군인은 이념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과 협력하는 길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떠한 정치적 공세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내고 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을 했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이 한국 경제를 고도 경제 성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꾸렸어요.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투자를 옳은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은 말단 신경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 행동 원리가 그 안에서 내장되어야 되는데, 그 박정희와 같은 어떤 그런 거 고도로 훈련된 군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진화된 어떤 인적 자본의 집단이 한국 그 고도경제 성장을 담당했던 것은 나는 하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이승만 학당에서 이 반일 종족주의 네. 이 책을 출간해서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교보문고나 여서 24에서 네. 베스트셀러 상위 랭킹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 동감이 저는 넓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계속 앞만 달려온 어떤 그러한 역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한국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얼마만큼 성숙해 있느냐.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그 신뢰와 협동의 사회, 소위 시민사회를 어떻게 꾸리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적인 성찰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 이 종족주의적 어떤 그 적대 감정에 기초한 정치적 마찰이 점점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국가 체제, 경제를 비롯해서 안보를 포함한 국가 체제의 위기 자체를 몰고 오는 시기 되었는데, 이때일수록 학문하는 자세로 돌아가서 공자님 말씀대로 죽어서 그만둔다는 것이 학문이라는 그런 그 자세로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를 세밀하게다. 그래서 이 반일 종족주의는 우리 한국인들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한 권씩 사셔가지고 읽어보시고 혼자 읽지는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전달하고 네. 토론하고, 당장은 상당히 심적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려 16년간 교육을 통해서 받아온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충격이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거부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냉정하게 이 객관적인 어떤 실정, 사실의 속에 있어서 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은 동의를 할 줄 아는 그러한 그 자세가,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죠. 그 포파가 이야기한 대로 열린 사회, 개방적인 토론이 가능한 열린 사회가 를 만들어 가야 우리 한국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참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께서 꿈꾸셨던 자유로운 그 아름다운 선진 사회로 진입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독자 여러분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에 대한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책을 읽어봤지만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는 조금 늦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언론과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속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깨닫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책이 나오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없이 보게 되고, 그리고 거부감보다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실증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주변에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여기 이마에 딱 있어요. 죄송해요. 아까 달려와가지고 여기 언덕길이 조금 더워서 네. 죄송합니다. 수고했어요. 휴지 좀. 아, 부끄러워. 아니.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틀리셔도 제가 다 편집하니까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